나의 하루는 언제나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시작된다. 오전 6시, 칼같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각 잡아 개는 것으로. 먼지 한 톨 없는 마루를 걸어 욕실로 향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세안을 하고 머리를 말린다. 내 작은 원룸 오피스텔은 나의 성역이자 요새다. 모든 물건은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계획은 어긋나서는 안 된다. 통제. 그것만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 속에도 어김없이 균열은 존재했다. 화장대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약통. 나는 매일 아침 이 알약들을 물과 함께 삼켜야만 했다. 만성 신부전증. 20살에 진단받은 이 병은 내 삶에 들러붙은 지긋지긋한 그림자였다. 의사는 언젠가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애써 그 말을 무시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평범하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주문을 외웠다. 진짜 문제는 약값과 정기검진으로 인해 쌓여가는 병원비였다. 식탁 한쪽에 모아둔 고지서들은 나의 통제력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중견무역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대리였지만 월급은 언제나 카드값과 월세, 그리고 병원비를 메우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더 완벽해져야 했다. 내 삶에 더 이상의 흠집은 용납할 수 없었다. 이 대리 어딨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신경질적인 김 부장의 목소리가 파티션을 넘어 날아왔다. 오늘도 무언가 심기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로 향했다. 김 부장은 잔뜩 인상을 쓴 채 신입사원인 윤아 씨를 세워두고 서류를 흔들고 있었다. 김윤아 씨, 당신 제정신이야. 이 중요한 보고서에 숫자를 이따위로 기입해놔. 우리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 윤아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일방적인 공개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약한 상대를 골라 본보기를 보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 역시 저렇게 모두의 앞에서 나의 약점이 발가벗겨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에 김 부장과 윤아 씨,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했다. 그 보고서 제가 최종 검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급한 건 때문에 마지막 숫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즉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내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바뀌었다. 김 부장은 잠시 나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에이스인 내게까지 화살을 돌리기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는 이 대리답지 않게 왜 이래? 다음부터는 신경 좀 써. 하고 쏘아붙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윤아 씨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괜찮아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다음부터는 숫자 확인할 때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럼 실수가 줄어들 거야. 나는 무심한 척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의 존엄성이 모두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 역시 그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하루의 전쟁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다시 고요함과 나의 약들이 나를 맞이했다.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며 창밖을 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나처럼 필사적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문득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일이 있기 전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제는 기억도 희미한 유원지를 배경으로 젊고 건장한 남자가 한 여자아이를 목말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바로 나의 아버지였고 그의 어깨 위에서 세상 전부를 가진 듯 웃고 있는 아이는 나였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장난기와 다정함으로 반짝였고 그의 웃음은 세상을 다 녹여버릴 것처럼 따뜻했다. 나는 사진 속 어린 나의 머리에 묶여있던 커다란 리본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저 행복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대체 무엇이 저토록 환하게 웃던 한 남자를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걸까?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잠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내 옆구리에는 희미하지만 긴 수술 자국이 남아있었다.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엄마는 내가 5살 때 지독한 열병을 앓았고 큰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났다고만 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말과 함께 그저 막연한 공포와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이 기억의 파편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내 삶에 처음으로 새겨진 흠집이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더 이상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발버둥치며 살아왔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완벽하게 정리된 방, 통제된 일상.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병원비 고지서 몇 장에도 흔들리는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평범한 삶을 꿈꿨다. 아침에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삶,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는 삶, 그리고 전과자 자식이라는 꼬리표 없이 살 수 있는 삶. 내게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15년 전 그가 교도소에 들어간 그날부터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장례를 치렀다. 그는 나의 수치였고 나의 족쇄였으며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가장 큰 흠집이었다. 그가 없는 지금의 이 평온함이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전부였다. 나는 그 평온이 계속되기를,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의 성벽이 아주 곧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허물어지리라는 것을. 폭풍은 이미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제의 작은 선행 덕분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유나 씨는 내 책상 위에 감사하다는 쪽지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두었고 다른 동료들도 나를 향해 은근한 격려의 눈빛을 보내왔다. 내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유능하고 반듯한 이대리의 이미지는 더욱 견고해지는 듯했다. 오후에는 남자친구인 지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이번 주 주말에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거 잊지 않았지? 엄마가 엄청 기대하고 계셔. 제일 예쁜 옷 입고 와야 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상견례. 생각만 해도 떨리는 단어였지만 동시에 내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했다. 지훈 씨는 명망 있는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나의 배경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셨다. 하지만 나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마음을 열어주신 참이었다. 이 상견례만 무사히 마치면 나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상견례에 입고 갈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다. 깔끔한 진주, 귀걸이도 장바구니에 담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의 통제 아래,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은 마침내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지역번호가 찍힌 일반 전화번호였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인가 싶어 나는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좋은 하루입니다. 드림무역 이서연 대리입니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여기는 XX 교도소입니다. XX 교도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웅성거림.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오직 내 심장이 쿵, 쿵, 쿵 하고 귀를 때리는 소리만 들렸다. 혈액이 차갑게 식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금일부로 수감자 이강호 씨가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되어 등록된 보호자이신 이서연 씨께 연락드렸습니다. 절차상 연락을 드리는 것이니 이강호, 내가 15년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그 이름, 나의 아버지, 그가 나온다고? 오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교도관이 무언가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 탕비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과호흡이 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어째서 지금이란 말인가? 이제 겨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상견례를 앞두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왜 하필 지금 그가 나타나야 한단 말인가? 그는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나를 포장해도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터였다. 지훈 씨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이 결혼은, 나의 새로운 삶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릴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웬일이야?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지훈 씨,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 사람, 우리 아빠, 오늘 나온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내 과거를 알고도 나를 사랑해 주었다. 하지만 그 역시 현실의 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알았어, 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응?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잖아. 그는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상견례는 어떡하지, 지훈 씨?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 짧은 망설임이 내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일단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고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서 조금만 미루자고 할게. 네가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그것은 결국 연기였다. 나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완벽한 계획, 나의 빛나던 미래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조퇴를 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유령처럼 거리를 걸어 내 작은 요새인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그가 나를 찾아내지 못하기만을 기도하고 싶었다. 오피스텔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이었다.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몸에 맞지 않는 값싼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 정도로 마르고 등이 굽어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른 듯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내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나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마른 입술이 움직였다. 내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다. 세오연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입모양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폭발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지나가고 있었다.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 이웃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아주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마치 벌레라도 본 사람처럼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외면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그에게 들릴 만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분명하게 내뱉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리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거의 달리다시피 오피스텔 입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렸다. 간신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사라진 현관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피어올랐던 희미한 희망의 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잿빛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어깨는 더욱더 아래로 축 처졌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청은망은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힘없이 사라져갔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위기는 지나갔다. 나는 나의 성을, 나의 평온을 지켜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잔인한 행위의 무게가 서서히 나를 덮쳐왔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을 내 손으로 직접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나는 텅 빈 집 안에서 나의 잔인함이 남긴 고요함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를 외면하고 돌아선 그날 밤 나는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다음 날 아침에도 나는 어김없이 갑옷을 챙겨 입듯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집을 나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의 존재는 유령처럼 내 삶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은 음식이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고리에 낡은 보온병과 작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보온병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북엇국이 들어있었다. 비닐봉지 안에는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짭짤한 콩자반과 멸치볶음이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돌아가신 엄마의 손맛이었다. 아버지는 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몇 안 되는 요리를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참아 집 안으로 들이지 못했다. 그의 흔적을, 그의 온기를 내 성 안에 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도로 들고 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건물 뒤편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내 손끝에 남은 희미한 온기와 음식 냄새는 그날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그의 그림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서 혹은 퇴근 후 오피스텔로 향하는 길모퉁이에서 나는 멀찍이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몇 번이나 발견했다. 그는 결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내가 무사히 버스를 타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다. 그의 그 침묵의 관찰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차라리 고함을 지르거나 원망을 하는 것보다 더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내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너의 아비는 여기 있다. 너는 내게서 도망칠 수 없다. 라고. 나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민해져 갔다. 그러던 와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밀린 병원비 일부가 입금되었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나는 월급날에 맞춰 병원비를 낼 생각이었고 아직 날짜가 한참 남아 있었다. 네? 누가 입금을 했다는 거죠? 저는 아직 입금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도 보호자분께서 직접 현금으로 분납하고 가셔서요. 보호자요? 제 보호자는 아무도 없는데요.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연님. 개인정보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 보호자라니. 돌아가신 엄마 외에 내 보호자는 없었다. 병원 측에 행정착오이거나 혹은 나 모르게 후원해주는 익명의 독지가라도 생긴 것일까? 나는 후자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쨌든 빚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그 이상한 현금 분납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이어졌다. 나는 그저 운이 좋은 것이라 혹은 병원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애써 나 자신을 합리화했다. 감히 그 돈의 출처를 나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가진 것 하나 없는 그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인가. 나의 평온을 위협하는 것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김 부장은 나를 더욱더 옥죄어 왔다.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안색이 안 좋거나 병원 검진 때문에 반차라도 쓰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모두가 있는 앞에서 내게 면박을 주었다. 이 대리 프로답지 못하게 왜 이래? 자기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회사가 이 대리 개인 사정 다 봐주면서 월급 주는 곳 아니잖아.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자존심에 박혔다. 나는 그럴수록 더 완벽하게 나를 다그쳤다. 약속된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커리어에 작은 흠집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잠재적 흠집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결국 나는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문고리에는 음식이 담긴 봉지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자마자 분노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피스텔 건너편 골목길 어귀. 어둠 속에 숨어 나를 지켜보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나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 역시 나를 보고 당황한 듯 뒷걸음질 치려 했다. 나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분노와 울음으로 뒤섞여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제가 모른 척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사라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제 인생에 나타나서 저를 비참하게 만드세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음식 봉지를 그의 발 앞에 내던졌다. 콩자반과 멸치볶음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발 제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좀 꺼져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은 내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수치고 족쇄일 뿐이라고요. 나는 지난 15년간, 아니 내 평생에 걸쳐 쌓아왔던 모든 원망과 분노를 그에게 쏟아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악을 썼다. 하지만 그는 나의 그 모든 독서를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평생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왔다. 내가 모든 말을 쏟아내고 탈진한 상태로 숨을 헐떡일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쉬어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됐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차갑게 돌아섰다. 내 등 뒤에서 그가 무어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까지 그의 마지막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아파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을 자기 몸처럼 아파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 생각에 이르자 나는 온몸을 떨었다. 말도 안 돼.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는 정말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고리에 음식이 걸려있는 일도 없었고 나를 지켜보던 그림자도 사라졌다. 나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고, 나의 단호함이 그를 쫓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진짜 폭풍의 눈 속으로 내가 막 걸어 들어간 것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며칠간의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그가 마침내 나의 단호한 거절을 받아들였다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고 믿었다.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나의 통제된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미뤄졌던 지훈 씨와의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 노력했고 회사 일에도 더욱 몰두했다. 이대로만 간다면 모든 것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내 몸은 나의 의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이라고 생각했다.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과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구두를 신으면 저녁에는 발이 터질 듯이 아팠다. 현기증이 잦아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 뒤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내 몸 안의 시한폭탄이 마침내 제깍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나는 정기검진일을 앞당겨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장소였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올지 모를 나쁜 소식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것이 나의 통제력을 비웃는 것 같았다. 대기실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애써 잡지를 뒤적였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진료실 문에 쏠려 있었다. 마침내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나를 오랫동안 진료해 온 주치의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 씨, 안색이 많이 안 좋네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일단 검사 결과부터 보죠.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녹색 선 아래로 나의 수치가 위험한 붉은색 영역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의사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유감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지난 검사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약물 치료만으로는 현상 유지가 어렵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당장 수술적 개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속도라면 몇 달 안에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추게 될 겁니다. 수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장 이식입니다. 하지만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혈액 투석을 시작하면서 가족이나 친지 중에 공여자를 찾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투석, 그리고 이식. 그 단어들은 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의사는 내게 투석과 이식 수술에 대한 안내 책자를 건넸다. 그리고 그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평생 먹어야 할 면역 억제제 비용. 그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은 내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잔인한 선고. 나는 멍한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다. 병원 복도를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이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보였다. 나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격리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익명의 후원자, 그동안 내 병원비를 몰래 내주던 그 사람.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원무가에 전화를 걸었다. 저 이서연 환자인데요. 혹시 최근에 제 병원비가 추가로 납부된 내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서연님. 지난달 초에 입금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입금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단호한 목소리가 내 마지막 희망의 싹을 잘라버렸다. 그 미스터리한 도움은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순간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나는 거의 시체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화장으로 간신히 핏기 없는 얼굴을 가렸지만 온몸에 퍼진 절망의 기운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리한 김 부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에 있었던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시간이었다. 내가 잠시 멍하니 생각을 놓친 순간 김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를 향했다. 이대리.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지금 회의 시간에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요즘 안색이 안 좋더니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원. 이 프로젝트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대리가 지금처럼 흔들리면 팀 전체가 위험해져. 감당할 수 있겠어? 그의 말은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협박이었다. 너의 자리는 위태롭다. 라는. 죄송합니다, 부장님.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의 병,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 이 두 가지는 결코 나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리고 김 부장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내 목숨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내 밥줄부터 끊길 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작은 오피스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수술 안내 책자와 쌓여있는 병원비 고지서들, 그리고 옷장 안에 걸린 상견례용 원피스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의 완벽한 삶에 대한 꿈은 이제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다.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무력감이 느껴졌다. 그 역시 이 거대한 돈의 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차가운 절망의 방에 갇혀 있었다. 그때였다. 내 머릿속에서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나는 그를 원망했다. 왜 당신은 하필 이런 사람이냐고. 왜 당신은 다른 아버지들처럼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내 인생의 짐이 되어야만 하냐고. 지금 당신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그가 내 곁에 있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무일푼의 전과자일 뿐이었다. 그는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을 더욱 부각시킬 뿐.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를 찾고 싶었다. 그를 만나 이 모든 절망과 분노를 그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이라도 실컷 퍼붓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이 미칠 것 같은 절망을 견뎌낼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갔던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가 일할 만한 곳, 그가 머물 만한 곳. 나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 남은 분노를 터뜨릴 상대를 찾기 위해서. 나의 비극적인 운명의 책임을 물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절망은 인간을 비이성적으로 만든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고자 하는 추악한 자기보호 본능이 뒤엉켜 나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멱살이라도 잡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울부짖기라도 하면 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내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내 불행을 정당화해줄 희생양이 필요했다. 나의 탐문은 처절하고 서툴렀다. 나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가진 것 없는 늙은 남자가 갈 만한 곳들을 떠올렸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새벽의 인력 시장이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수백 명의 남자들이 하루 일거리를 얻기 위해 모여드는 곳. 그곳의 공기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가까웠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들고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물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말끔한 옷차림과 절박한 표정은 그곳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거나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한 인부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여긴 매일 얼굴이 바뀌는 곳이야. 어제 왔던 사람도 오늘 온다는 보장이 없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내 곳곳의 대형 공사 현장이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을 붙잡고 사진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허탕이었다. 며칠에 걸친 나의 탐문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의 비참함만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나의 질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걱정의 씨앗이 섞여들고 있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늙고 병든 전과자가 제대로 된 일자리나 구할 수 있을까?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걸까? 혹시라도 무슨 나쁜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게 쏘스라치게 놀라며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걱정 따위를 할 때가 아니라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수색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마침내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며칠 전 아버지가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두고 갔던 그날, 음식 봉지 안에 구겨진 차에 들어있던 작은 메모지.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 서랍을 뒤졌다. 마침내 손끝에 구겨진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버지의 필체로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가민준, 니르릴 지응 XXH XXXX 차민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친구였을까? 아니면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일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은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아버지의 세계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거기 차민준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강호 씨를 아시는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연락 올 줄 알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한 듯한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다음 날 시내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평범하지만 어딘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다. 그가 차민준 씨였다. 내가 그의 맞은편에 앉자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평가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죠?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목소리에는 나도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국밥집 아주머니를 불러 돼지국밥 2그릇을 시켰다.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빈속에 이야기하면 서로 날카로워지기만 하니 나는 그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차민준 씨는 그런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국밥을 비워냈다. 그가 뚝배기 바닥을 비우고 나서야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내가 알기로는 서연 씨가 직접 아버님께 다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걸로 아는데,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건 부끄러워서였습니까? 아니면 약혼자 집안에 흠이 될까봐?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이기심과 수치심으로 포장된 것이었으니까 나의 침묵을 그는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 대신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강호 형님은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같은 놈이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는 건 딸 인생의 짐만 될 뿐이라고. 그래서 조용히 사라져 주려고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연 씨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 했을 뿐인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절망과 공포,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저씨가 뭘 아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국밥집에 몇몇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냐고요? 저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수술비는 없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판이고, 결혼도 깨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데요?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어야 하는데요? 나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간, 아니, 내 평생에 걸쳐 쌓아왔던 모든 서름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나의 완벽한 성벽, 나의 단단한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한참을 울었을까? 내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차민준 씨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아주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놓인 물컵을 내게 밀어주었다. 진작 찾아오지 그랬습니까? 아버님은 서연 씨가 이렇게 될까봐 내내 걱정하고 계셨는데.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걱정하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는데. 아니요, 소용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다. 그리고 식당 밖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 따라오세요.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나는 홀린 듯이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한 병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내가 다니는 그 대학병원이었다. 여긴 왜? 내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펴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입원 및 수술 예약금 X1000만 원. 그것은 내가 수술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바로 그 액수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대체.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수술비 걱정하지 말게. 잔 아버지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네. 해결해 놓으셨다니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수만 개의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돈 한 푼 없는 전과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큰돈을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아저씨,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니면 무슨 사기라도 치신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의심과 불신으로 날카로웠다. 차라리 그가 사기꾼이기를 바랐다. 그 편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차민준 씨의 얼굴에는 거짓말쟁이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깊은 고통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영수증을 가리켰다. 서연 씨, 그동안 병원비가 조금씩 납부되던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소. 그건 병원 행정 착오이거나 각오가 아닙니다. 그는 내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거 전부 강호 형님이 낸 돈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첫날부터 형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인력시장에 나가 공사판 막노동을 하고, 낮에는 빌딩 유리창을 닦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소. 그렇게 번 돈, 자기 입에는 라면 하나 안 넣고 꼬박꼬박 모아서 서연 씨 병원비를 현금으로 낸 겁니다. 당신이 자기를 외면하고 버러지 취급을 하는 그 순간에도 형님은 오직 당신 걱정뿐이었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내가 그에게서 받았던 그 정체 모를 음식들. 그것은 그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푼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었다. 내가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렸던 그 음식들은 그의 피와 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돈은 너무 크잖아요. 막노동으로 이런 돈을 어떻게 맞소. 아무리 일을 해도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 형님도 그걸 알고 있었소. 그래서 서연 씨가 병원에서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그날, 형님은 마지막 결심을 한 거요. 차민준 씨의 목소리가 비에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차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말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리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시오. 강호 형님은 자기 몸을 팔았어.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내 머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자기 신장 하나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서연 씨 수술비 계약금을 마련한 거요. 당신 살리겠다고, 신장.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건 악몽이다. 거짓말이야. 그런 걸 어디서, 어떻게 불법 장기매매 브로커들을 찾아갔소.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형님은 막무가내였어.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신장 하나가 대수냐고. 내 몸뚱어리라도 팔아서 걔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의 눈에도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가 봤던 입금증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낡고 더러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조명도 제대로 없는 어두컴컴한 방. 남자의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 회색 환자복 위로, 붕대 아래 불룩하게 솟아오른 거즈 위로 선명하게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방금 수술을 마친 사람의 끔찍하고 선명한 상처였다. 이게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옆구리에 있는 그 끔찍한 상처가 내 옆구리에 있는 희미한 흉터와 겹쳐졌다. 5살 때 지독한 열병을 앓았고 큰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났다.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의 저편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열병? 아니었다. 그것은 열병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병원의 하얀 천장, 엄마의 눈물,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나를 안고 울먹이던 젊은 아버지의 얼굴. 그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미안함과 사랑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결의의 찬 눈으로. 그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15년 전 감옥에 가기 전에도, 그리고 20여 년 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자신의 몸을 떼어 내게 생명을 주었던 것이다.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아득한 옛날부터 그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내 입에서 기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차민준 씨의 얼굴도 병원도 세상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 진실은 이미 내 안에서, 내 심장에서 터져 나온 뒤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와 길거리로 향했다.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나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내가 그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독설들이 칼이 되어 다시 내게로 날아와 박혔다. 당신은 내 인생의 수치고 족쇄일 뿐이라고요. 제발 좀 꺼져주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판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마저, 그의 딸이라는 존재마저 부정해버렸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마침내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바닥 한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터져 나왔다. 내 목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두 손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내 병에 대한 서러움도, 내 처지에 대한 절망도 아니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의 고통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대한 눈물이었다. 나는 15년 동안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15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를 부끄러워했지만 그는 나의 생명 그 자체였다. 나는 너무 늦게,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닫고 만 것이었다.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길바닥에 엎드려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주변의 시선도 나의 망가진 체면도 아무 상관없었다.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지독한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가슴을 찢는 사랑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나를 떠나고 오직 내 울음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나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차민준 씨였다. 그의 얼굴에는 나의 슬픔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요, 서연 씨.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소. 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렇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빠, 우리 아빠는요? 어디 계세요? 나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제게 데려다 주세요. 제발요. 우리는 택시를 탔다.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차는 점점 더 낯설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 택시가 멈춘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3층 건물 앞이었다. 의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병원은 아니었다.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차민준 씨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병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그보다 더 처참했다. 낡고 더러운 침대 위에 아버지는 생명 없는 마네킹처럼 누워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팬 눈, 거친 숨소리. 그의 팔에 꽂힌 링거는 이 방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알던 아버지는 비록 초라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늘 산처럼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를 위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침대 옆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의 손이었다. 아빠,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는 그의 손등 위로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나 같은 것 살리자고. 왜 그랬어요? 왜 바보같이 그런 짓을 했냐고요. 제발 눈 좀 떠봐요, 아빠. 나 좀 봐줘요. 제발. 내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다. 그때였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힘겹게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가 한참 만에 나를 찾아냈다. 그는 말을 할 기력이 없는 듯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링거를 맞지 않은 다른 손을 아주 힘겹게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그의 손은 너무나 약해서 내 뺨에 닿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내 뺨으로 가져갔다. 그의 손바닥에서 거친 노동의 흔적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의 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 미소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괜찮다는, 용서한다는 말 없는 위로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용서는 내게 천근의 무게가 되어 심장을 짓눌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슬픔과 죄책감이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차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날부터 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나의 체면, 나의 커리어, 나의 결혼.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를 살리는 것, 그리고 그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낡은 세상을 부수기 시작했다. 나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대리, 지금 회사에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부장님,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나 제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죠. 그럴 자격 부장님께는 없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다음은 지훈 씨였다. 이 전화는 훨씬 더 힘들었다. 지훈 씨,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서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든. 아니, 이건 지훈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은 당신과 당신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게 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는 그의 슬픔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관계의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상견례를 위해 샀던 원피스, 명품 가방, 아끼던 액세서리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고 월세가 훨씬 더 저렴한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구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팔아 마련해준 그 돈으로 아버지를 번듯한 대학병원 특실에 입원시켰다. 그 돈은 내 수술비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값이었다. 나는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벌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기분이었다. 아버지의 건강은 아주 조금씩 더디게 회복되었다. 그가 의식을 차리고 나를 똑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던졌다. 아빠, 그날 왜 그랬어요? 15년 전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는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다. 그날 현장에서 일하던 어린 외국인 노동자가 악덕 사채업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고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고 옥상에서 벌어진 실랑이 끝에 사채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만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과실치사였다. 그 젊은 친구는 이제 막 아빠가 된 사람이었어. 자기 나라에 있는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 많이 벌어서 데려오고 싶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지. 내가 아니면 그 친구 인생이 끝나는 거였으니까. 그 어린 아기는 압이 없는 자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안고 가기로 한 거다. 그의 이야기에 나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내가 살인자라고 낙인 찍었던 나의 아버지는 사실 또 다른 한 명의 아버지를,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것이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가 못나서 너를 그렇게 아프고 외롭게 만들었구나. 내 그림자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그냥 멀리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지켜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상처받고 아빠를 원망했어요.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오해와 원망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남아 있었다. 불확실하고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 미래.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나와 아버지에게 그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함께 쌓아 올리는 소중한 계절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곳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병원 근처에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산다.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팔아 마련해준 그 돈은 그의 신장을 되살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데 쓰였다.
나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남은 치료를 계속했고 다행히 나의 병세도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몸 안에서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높은 빌딩의 번듯한 사무실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춘 채 일하지 않는다. 나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한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의 내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아이들이 책을 고르며 제잘거리는 소리, 조용한 석에 퍼지는 오래된 종이 냄새. 그 모든 소박한 것들이 내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의 일상 역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는다. 신장을 하나 잃은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꼈지만 그의 얼굴에는 내가 평생 본 적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저녁이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지어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범하고도 당연했던 15년의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보상받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아버지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림자진 길을 위한 등불. 그것이 내가 만든 공간의 이름이었다. 그곳은 나처럼 가족의 수감이나 전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를 얻는 곳이었다. 나는 서연이라는 필명으로 그곳에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 내려가고 있었다. 물론 아버지의 장기매매 같은 끔찍한 진실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그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전과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 앞에서 안녕하세요. 등불지기 서연입니다. 오늘은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죠. 혹시나 누가 알게 될까봐, 내 삶에 흠집이 될까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속으로 부정하고 세상과 단절시키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외면했고 그의 손을 뿌리쳤고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했던 것은 전과자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의 그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꼬리표라는 단어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에 붙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들이, 형제가 저지른 죄는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돌을 던질 때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꼬리표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그의 고통과 사랑을 바라봐 주세요. 글을 다 쓰고 나는 이전에 썼던 글에 달린 댓글 하나를 읽어보았다. 한 회원이 남긴 글이었다. 서연님, 감사합니다. 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생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님의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말 동생 면회를 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 댓글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나의 아픔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 숭고한 사랑을 아주 조금이나마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속죄였다. 며칠 뒤 아버지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다. 검진을 마치고 우리는 병원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강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저물어가는 해가 강물을 오렌지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목에 내가 직접 뜬 옅은 회색 목도리를 둘러드렸다. 아빠, 강바람 차요. 아버지는 말없이 내 손길을 받으며 흐뭇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나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정해진 약들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물병을 건넸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의 일과였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고 이제는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약을 삼키고 한참 동안 말없이 강 저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지난 3년의 평온한 세월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따라 노을이 참 곱구나. 아버지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잠시 노을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이내 다시 아버지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노을빛을 받아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의 역사였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었다. 네, 아바.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내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정말 겁네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는지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저물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삶을 꿈꾸지 않는다. 나의 삶은 여전히 흠집투성이고 아버지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의 온기,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시간들이었다.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아버지와 함께 나는 비로소 나의 두 번째 봄을,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봄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늘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